요양원?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니? 어머니, 잠깐 쉬실 곳이에요. 안 가. 나 치매 아니야. 봄비가 내리던 그날 순남은 며느리의 말을 믿고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차가 멈춘 곳은 요양원? 여기가 왜 요양원이야? 어머니, 잠깐만 쉬실 곳이에요. 나는 안 내려. 집에 갈 거야. 입구엔 이미 순남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왜 나를 여기에 가두려는 거야? 보호자분들께서 어르신을 위해 결정하신 일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인사도 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순남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줬는데 이제는 산속 요양원에 버려졌습니다. 순남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응징하리라.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꾹,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김순남은 전주 남부시장에서 40년이 넘도록 생선을 팔았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죠.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얼음물에 손을 담가 생선을 씻고 비늘을 긁어내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손은 늘 차가웠고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하지만 순남은 단 한 번도 그만두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키워야 했고 남편 없이 혼자 버텨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순남이 3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들 진수는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순남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고 학교에 보내야 했으니까요. 순남은 남부시장에 작은 좌판을 하나 얻었습니다. 생선 장사를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손님도 없고 돈도 안 됐지만 순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남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통장에는 숫자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남들이 놀 때도 순남은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휴일에도 시장 좌판을 지켰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순남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님들은 순남을 믿었습니다. 순남 언니 생선은 신선해. 순남 씨한테서 사면 손해보는 일이 없어. 그런 말들이 순남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순남은 단골 손님들 얼굴을 다 외웠습니다. 누가 어떤 생선을 좋아하는지,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티자 순남에게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들 진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순남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장사로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외식도 하지 않았고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축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남은 전주 완산구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주인이 급하게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었습니다. 순남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 상가를 샀습니다. 당시 가격은 15억 원 정도였습니다. 순남은 그동안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조금 받아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상가에는 4개의 점포가 있었고 순남은 그 점포들을 세를 주어 월세를 받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쏠쏠했습니다. 순남은 그 돈으로 다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년 전 효자동에 있는 아파트를 또 샀습니다. 당시 가격은 4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시세가 7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5년 전 순남은 드디어 생선 장사를 그만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더 이상 새벽 시장을 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허리도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아들 진수는 그때쯤 작은 회사를 차려 운영하고 있었고 며느리 소연은 집안 살림을 꾸렸습니다. 손자 주원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순남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대학생이 됐어. 순남은 시장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순남은 이제 상가에서 받는 월세로 생활했습니다. 매달 7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돈이면 충분했습니다. 은퇴 후 순남의 하루는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고 점심은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이면 손자 주원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습니다. 순남은 이제 행복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순남을 부러워했습니다. 순남이 너는 복 받았어. 아들도 잘 되고 손자도 대학 갔잖아. 순남은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다 운이 좋았지 뭐.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 진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말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순남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요. 며칠 뒤 진수가 순남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순남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진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났고 투자한 돈이 날아갔고 은행 빚이 쌓였다고 했습니다. 순남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순남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이 아들의 빚을 메우는 데 쓰일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순남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순남의 재산은 그렇게 표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진수와 며느리 소연이 함께 순남 앞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좀 정리하면 안 될까요? 순남은 멍하니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리라니? 소연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상가 건물과 아파트 명의를 옮기면 진수의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평생 모은 거야. 내 손으로 일해서 산 거라고. 소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팔자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명의만 옮기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거잖아요. 그리고 상가는 지금 시세가 25억 원이나 해요. 아파트도 7억 원이고요. 이 정도면 진수 오빠 사업을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순남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진수 오빠가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순남은 그날 밤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순남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남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남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 진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진수가 학교에서 상을 타고 돌아왔을 때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들고 웃던 모습, 결혼식 날 순남의 손을 잡고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던 모습. 순남은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순남에게도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순남은 진수와 소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순남 앞에 앉았습니다. 순남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가하고 아파트 너희한테 줄게. 진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소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남은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순남을 바라봤습니다. 순남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나를 버리지 말아라.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 곁에 있게 해줘. 그것만 약속해주면 다 줄게.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를 버립니까? 소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순남은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눈빛은 왠지 차가웠습니다. 순남은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래, 믿는다. 너희를 믿어. 순남은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순남은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진수와 소연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조건부 증여입니다. 어르신께서 생존해 계시는 동안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법무사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순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이 이제 아들 이름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남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상가 건물 25억 원, 효자동 아파트 7억 원, 총 32억 원의 재산이 순남의 손을 떠나 진수의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등기 이전 절차만 남았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소연도 순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보답할게요. 순남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순남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잘한 걸까? 하지만 이미 도장을 찍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순남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믿자. 진수는 내 아들이야. 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순남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아들을 도왔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순남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소연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진지 드세요라며 밥상을 정성껏 차려주던 소연이 이제는 대충 상을 차렸습니다. 반찬도 줄었고 국도 식어 있었습니다. 순남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불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남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집안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해요. 순남은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CCTV? 왜? 소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요즘 집에 도둑도 많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혹시 넘어지시거나 하면 저희가 바로 알 수 있게요.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며칠 후 집 안 곳곳에 CCTV가 달렸습니다. 거실, 복도, 심지어 순남의 방 앞까지. 순남은 CCTV 렌즈를 바라보며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연은 순남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방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요. 제가 좀 정리할게요. 순남은 당황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하지만 소연은 이미 순남의 옷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옷들 다 낡았어요. 버릴게요. 순남은 소연을 말리려 했지만 소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순남의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낡은 일기장, 시장에서 쓰던 앞치마. 순남에게는 모두 소중한 물건들이었지만 소연의 눈에는 그저 쓰레기로 보였습니다. 순남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항의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재산을 넘긴 순남에게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소연은 순남의 식사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짜게 드시면 안 돼요. 건강에 안 좋대요. 순남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대신 싱거운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순남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소연아, 이거 너무 싱거운 것 같은데. 소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드세요. 순남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시간 진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순남은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불편하다고. 하지만 진수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순남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남은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순남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순남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순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산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소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랑 같이 나들이 가실래요? 순남은 의아했습니다. 소연이 먼저 나들이를 제안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지. 며느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 관계가 나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순남은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소연을 따라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진수는 이미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진수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순남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순남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소연이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차는 전주 시내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주변에는 나무들만 울창했습니다. 순남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야, 여기가 어디야? 왜 이렇게 깊은 산으로 가는 거야?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연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차가 멈췄습니다. 순남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무주 실버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여기가 왜 요양원이야? 소연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쉬실 곳이에요. 걱정 마세요. 순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안 내려. 집에 갈 거야. 하지만 진수가 차 문을 열고 순남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내리세요. 순남은 저항했습니다. 놓아, 나 안 가. 하지만 진수의 힘은 셌습니다. 순남은 억지로 차에서 끌려 내렸습니다. 요양원 입구로 들어서자 원장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순남 어르신이시죠? 순남은 소리쳤습니다.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나 집에 갈 거야. 원장은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괜찮습니다. 원장은 소연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미 다 준비돼 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순남은 서류를 보려고 했지만 소연이 재빨리 서류를 가렸습니다. 순남은 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나는 치매가 아닙니다. 나는 멀쩡합니다. 왜 나를 여기에 가두려고 하는 겁니까?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들께서 어르신을 위해 결정하신 일입니다. 순남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보호자? 내 재산 빼앗아가고 이제는 나를 버리는 거잖아. 소연이 순남을 제지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버린다니요. 어머니 건강 때문에 잠깐 쉬시라는 거예요. 순남은 소연을 노려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는 다 알아. 너희가 내 재산을 빼앗고 이제는 나를 없애려는 거지. 소연은 한숨을 쉬며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요즘 많이 불안정하세요. 피해망상도 심하고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순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보호자 요청으로 입소. 순남은 서류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나는 치매가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도 순남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서류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순남은 억지로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남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나를 여기서 내보내줘.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순남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여기는 좋은 곳이에요. 순남은 간호사를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안내된 순남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은 좁고 삭막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산만 보였습니다. 순남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수와 소연은 이미 떠났습니다. 인사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순남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줬는데 이제는 산속 요양원에 버려졌습니다. 순남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응징하리라. 너희들이 한 짓을 반드시 갚아줄 거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남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식사 시간이에요. 순남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안 드시면 약도 못 드셔요. 순남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서 다른 노인들을 봤습니다. 모두 힘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어떤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순남은 밥을 받았습니다. 밥은 차갑고 반찬은 맛이 없었습니다. 순남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한 노인이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곧 올 거야. 내일 데리러 온대. 하지만 간호사는 그 노인을 무시했습니다. 순남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걸. 오후에 원장이 순남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순남은 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제 머리는 멀쩡합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도 알고 제 생년월일도 다 기억합니다.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치매 초기에는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순남은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순남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밤이 되자 순남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순남이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순남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순남을 감쌌습니다. 입소 이틀째 순남은 여전히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남은 본래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순남은 천천히 자신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순남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순남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수저를 줍려고 했지만 몸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순남은 조용히 허리를 숙여 수저를 주워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순남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순남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맞은편 노인이 국을 흘렸습니다. 국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렸습니다. 간호사는 다른 테이블에서 바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남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테이블을 닦아주었습니다. 노인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순남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그럴 수 있죠. 이런 순남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입사 2개월 차 간병인 한은지였습니다. 은지는 36살의 간병인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은지는 혼자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어머니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했고 은지가 마지막까지 간병했습니다. 순남이 입소한 첫날 은지는 순남을 불만 많은 노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치매 초기라고 서류에 적혀 있었고 입소할 때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다고 들었습니다. 은지는 순남을 대할 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은지는 순남이 다른 노인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은지는 복도를 돌며 환자들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 전등이 꺼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은지는 전구를 교체하려고 사다리를 가지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순남이 먼저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순남은 벽에 붙은 스위치를 확인하고 전구가 아니라 차단기 문제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순남은 조용히 차단기를 올렸고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은지는 놀랐습니다. 치매 초기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알았을까요? 은지는 순남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아셨어요? 순남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상가 건물에서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전구가 문제가 아니라 차단기가 내려가는 거였죠. 은지는 순남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순남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순남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순남은 고개를 돌려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은지는 순남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은 치매가 아니시죠? 순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요. 은지는 순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믿어요. 순남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남은 처음으로 이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은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순남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일, 며느리의 태도가 변한 일, 그리고 억지로 요양원에 끌려온 일까지. 은지는 순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지에게도 비슷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은지는 3년 전 어머니를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은지가 간병했습니다. 병원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은지의 몫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박과 술로 집안을 망쳤습니다. 은지가 힘들게 번 돈을 남편은 도박으로 날렸고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은지는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삶에서 아이를 낳을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은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병원비 빚, 남편이 남긴 빚. 하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니까 해낼 수 있어. 은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본래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은지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양원 일을 시작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간병 일은 힘들었지만 은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은지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돌보지 못했다는 후회가 있었기에 은지는 이곳의 노인들을 더 열심히 돌봤습니다. 순남을 보며 은지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순남의 억척스러운 모습, 혼자서도 묵묵히 살아온 모습이 은지의 어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지. 이분을 지켜드려야지. 은지는 순남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은지는 매일 밤 순남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남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줬고 은지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순남은 은지에게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생선을 팔던 일, 손님들과 정을 나눴던 일, 혼자서 아들을 키웠던 일. 은지는 순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는 순남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이혼한 이야기, 어머니를 간병했던 이야기, 빚을 갚으며 살고 있는 이야기. 순남은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야, 넌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어느 날 저녁 은지는 순남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나가고 싶으세요?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어떡해요? 아무도 날 믿지 않는데. 은지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볼게요. 순남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의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혼자서도 많은 일 해냈잖아요. 이번에도 해낼 수 있어요. 그날 밤 은지는 순남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치매 진단서는 보호자가 제출한 것뿐이었고 정밀 검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순남을 제대로 검사해야 한다고.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순남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순남은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은지라는 사람이 생긴 후
순남의 마음속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순남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은지는 순남에게 마지막 은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소연은 순남을 요양원에 보낸 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가 건물과 아파트는 이미 남편 진수 명의였고 월세는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친구들과 만나 점심을 먹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소연은 우편함을 열어 우편물을 확인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그리고 낯선 고지서 하나. 소연은 그 고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재산세 고지서. 소연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세종? 우리가 세종에 뭐가 있다고? 소연은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납세자 이름은 김순남이었습니다. 소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주소는 세종시 어느 면이었고 재산세 금액은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소연은 재산세 금액을 보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재산세가 600만 원이면 땅값이 얼마나 되는 거지? 소연은 핸드폰을 꺼내 재산세 계산기를 검색했습니다. 소연은 대략적인 공시지가와 평수를 역산해 봤습니다. 계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최소 수십억 원대의 땅이었습니다. 소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소연은 즉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세종시 땅 시세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느 지역이신가요? 소연은 고지서에 적힌 주소를 불렀습니다. 상담원은 잠시 검색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 지역이요? 거기 요즘 완전 핫한 곳이에요. GTX 확장 벨트 들어간다고 해서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지금 평당 400만 원 넘어요. 소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400만 원이요? 상담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네, 작년만 해도 200만 원대였는데 올해 들어서 2배로 뛰었어요. 투자하시려면 지금이 적기예요. 소연은 전화를 끊고 다시 계산했습니다. 평당 400만 원이면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소연은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토지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김순남 명의로 된 땅은 2,000평이었습니다. 소연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00평 곱하기 400만 원. 결과는 80억 원이었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80억? 시어머니가 80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소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순남은 생선 장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소연은 급히 남편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봐. 큰일 났어. 진수는 1시간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연은 고지서를 진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어머니가 세종에 땅을 가지고 계셨어. 진수는 고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종? 어머니가 세종에 땅이 있었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0평이래. 지금 시세로 80억 원이야. 진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80억? 소연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여받은 건 상가랑 아파트뿐이잖아. 땅은 아직도 어머니 명의야. 이거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숨기신 건가? 소연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우리한테 안 알려주신 거지.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소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야지. 그 땅도 우리한테 증여받아야 해. 진수는 망설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주실까? 소연은 비웃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요양원에 계신데. 우리가 서류만 준비해 가면 돼. 다음 날 아침 진수와 소연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소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해. 땅 명의도 우리한테 옮겨야 해.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 또 재산을 달라고 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원장실로 갔습니다. 원장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면회 오셨어요? 소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좀 뵙고 싶어서요. 원장은 안내를 하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소연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순남 어르신은 이미 퇴소하셨습니다. 소연아 진수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원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에 손잡은 동의하에 정당한 절차로 퇴소하셨습니다. 소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자? 주원이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주원 씨께서 직접 오셔서 서류를 작성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치매가 아니라는 의료진 소견도 있었고요.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라고요? 원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밀 검사 결과 치매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지 능력이 또래보다 우수하셨습니다. 진수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소연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소연은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보호자인데 왜 못 알려줘요? 원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연락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소연아 진수는 말없이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소연은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도망간 거야? 진수는 핸들을 잡은 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주원이한테 전화해봐. 당장?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소연아 진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틀어졌다는 걸. 순남의 퇴소는 한은지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은지는 순남과 이야기를 나눈 후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은지는 요양원의 의료진을 설득했습니다. 순남이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은지는 간호사들과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김순남 어르신을 제대로 검사해야 합니다. 이분은 치매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은지를 불러 말했습니다. 한은지 씨, 보호자가 제출한 서류가 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 서류는 정밀 검사 없이 작성된 거예요. 제가 며칠간 지켜본 결과 어르신은 인지 능력이 또래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제대로 검사해 주세요. 원장은 은지의 눈빛을 보고 고민했습니다. 은지는 평소에도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죠.
며칠 후 순남은 정밀인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억력 검사, 판단력 검사, 시간 및 장소인지 검사. 모든 항목에서 순남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분은 치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른 데 치고는 인지 능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원장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호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간단한 소견서 수준이었습니다. 정밀 검사 없이 작성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원장은 은지를 불렀습니다. 하는지 씨 말이 맞았네요. 이분은 치매가 아닙니다. 은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남을 요양원에서 퇴소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은지는 순남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르신은 치매가 아니세요. 이제 여기서 나가실 수 있어요. 순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야? 나갈 수 있어?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순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동의 안 해줄 거야. 은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손자분은 어떠세요? 순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원이? 주원이는 착한 아이야. 나를 믿어줄 거야.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손자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순남은 은지의 핸드폰을 빌려 손자 주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주원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원아, 나 할머니야. 주원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갑자기 요양원에 가신 거예요? 순남은 천천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강제로 요양원에 보낸 일, 치매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 그리고 퇴소하고 싶다는 것까지. 주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할머니를 모시러 가겠습니다. 순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원아, 고맙다. 주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이틀 후 주원이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원은 22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주원은 원장실로 가서 퇴소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원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신 아버님께 연락은 하셨나요? 주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할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원장은 순남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자분께서 보호자로 동의하시면 퇴소 가능합니다. 주원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순남은 짐을 싸며 은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서 평생 갇혀 살았을 거야. 은지는 순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제 집으로 가세요. 제가 모실게요. 순남은 눈물을 흘리며 은지를 안았습니다. 은지야, 넌 내 인생의 마지막 은인이다. 정말 고맙다. 은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저야말로 어르신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제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순남은 주원과 은지와 함께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자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순남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 이 공기, 이 햇빛, 정말 오랜만이구나. 주원은 할머니의 짐을 들고 차로 안내했습니다. 은지의 차였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탔고 은지가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순남은 주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원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주원은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할머니. 순남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주원아, 집에 가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많이 화를 낼 거야.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나왔다는 걸 알면 난리가 날 거야. 주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할머니. 순남은 말을 이었습니다. 주원아, 집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참고 있어라. 내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그냥 참아라. 할머니가 너는 꼭 챙기고 있을 테니까. 집안이 좀 시끄럽더라도 할머니 믿고 참고 기다려라. 주원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믿고 기다릴게요. 순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원아, 넌 착한 아이야. 할머니가 평생 자랑스러운 손주야. 주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순남은 주원을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주원아. 정말 고맙다. 차는 은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지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순남은 집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은지야, 여기가 내 집이구나.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좁지만 편하게 지내세요.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주원은 할머니의 짐을 방에 넣어드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학교 가봐야 해요. 내일 다시 올게요. 순남은 주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주원아. 조심히 가거라. 그리고 기억해라. 집에서 뭐라고 해도 참고 기다려라. 주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원이 떠난 후 순남과 은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남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르신.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순남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내가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께서 용기를 내셨잖아요. 저는 그냥 옆에서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순남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넌 정말 착한 아이야.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밤 순남은 은지의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잠이었습니다. 더 이상 감시받지 않았고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순남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남과 은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은지는 순남을 위해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따뜻한 미역국과 밥, 그리고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 순남은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야, 이렇게 따뜻한 밥은 정말 오랜만이야. 은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은지가 운전을 했고 순남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당한 걸 반드시 되돌려 놓을 거야. 순남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순남은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전주 시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은지는 차를 주차하고 순남을 부축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도착하자 법무법인 정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순남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지는 순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 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순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변호사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정훈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10분쯤 지나자 문이 열리고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순남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오세요. 상담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벽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순남과 은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이신가요? 순남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생선 장사로 모은 재산, 아들에게 조건부로 증여한 일, 며느리의 태도, 변화,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진 일, 치매로 조작된 서류까지. 이정훈 변호사는 순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중간에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건부 증여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저를 돌봐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서류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변호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과정은 어땠나요? 순남은 대답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여서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무주 요양원에 데려갔죠. 거기엔 이미 제 이름으로 입소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정밀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있으시다고요?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네, 제가 요양원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어르신이 치매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정밀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의사소견서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 서류들이 핵심 증거가 되겠네요. 순남은 계속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제 재산을 되찾고 싶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버렸습니다. 조건부 증여의 조건을 어긴 겁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건부 증여는 수증자가 조건을 위반하면 증여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경우 명백한 조건 위반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먼저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강제 입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순남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해배상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을 강제로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치매로 조작한 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남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돈이 아쉬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인데 그걸 빼앗기고 버려졌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맞습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조건부 증여 계약서, 요양원 입소 서류, 정밀 검사 결과,
그리고 어르신의 증언.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안에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어르신 편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온 순남과 은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순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야,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은지는 순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이제 어르신의 권리를 되찾으실 거예요. 순남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며칠 후 이정훈 변호사는 소장을 작성해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박진수와 김소연. 청구 내용은 조건부 증여 취소 및 재산 반환, 그리고 손해배상.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소장이 진수와 소연에게 전달된 날 두 사람은 경악했습니다. 소연은 소장을 읽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우리를 고소했어? 진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건부 증여 취소? 재산 반환? 소연은 소장을 집어던졌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있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진수는 말없이 소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순남의 주장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조건부 증여 조건 위반, 요양원 강제 입소, 치매 조작, 모든 게 명확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우리가 진 거야? 소연은 진수를 노려봤습니다. 뭘 진 거야? 아직 재판도 안 했잖아.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야지.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연아,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어머니 말이 다 맞아. 우리가 조건을 어겼어. 우리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고 치매라고 거짓말했어. 증거가 다 있어. 소연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집도 잃고 상가도 잃는 거야?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주원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진수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주원아, 너 할머니 어디 계신지 알아? 주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진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원아, 솔직히 말해. 내가 할머니 퇴소 동의했다며? 주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진수는 화를 냈습니다. 너 미쳤어? 내가 무슨 권리로? 주원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야말로 무슨 권리로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셨어요? 할머니는 치매도 아니셨잖아요. 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 빼앗고 버리시면 안 되죠. 소영가 끼어들었습니다. 주원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주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힘든 건 아버지 사업 때문이잖아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원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진수와 소연은 거실에 남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집안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3층 법정. 순남은 은지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는 이미 와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남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지는 순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진수와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진수는 순남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은 순남을 노려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는 조건부 증여계약서, 요양원 강제 입소 서류, 치매가 아니라는 정밀 검사 결과를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은지는 증인으로 나서 순남이 치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증언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변론을 시도했지만 증거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피고 박진수와 김소연은 조건부 증여의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원고 김순남을 부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제로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치매라는 허위 진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전주 완산구 상가 건물과 효자동 아파트를 즉시 반환하시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효심을 빌미로 탐욕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자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진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순남은 차갑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소연도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순남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어. 너희는 나를 버렸어. 평생을 모은 재산을 빼앗고 산속 요양원에 가뒀잖아.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진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순남은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는 집, 내가 처분할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집 알아봐라. 소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순남은 쏘아붙였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알아서 해. 진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순남은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사실 순남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정말로 아들 가족을 길거리에 내몰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남은 진수와 소연이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길 바랐습니다. 겁을 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순남은 주원을 불렀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순남과 주원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남은 주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주원아, 할머니가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난 요양원에서 평생 갇혀 살았을 거야. 주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당연한 일한 거예요. 순남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주원아, 이거 받아라. 주원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전주 효자동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의는 박주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원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순남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집이야. 이제 넌 내 집에서 살아라. 할머니가 내게 주는 거야. 주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이건 할머니 재산인데요. 순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할머니를 지켜줬어. 넌 할머니 편이 되어줬어.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것이야. 순남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주원아, 그리고 그 집에서 내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라. 주원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아빠랑 엄마요?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내 부모야. 내가 그 집 주인이니까
내가 부모님을 돌봐줘야지. 할머니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 거야. 그리고 주원아, 이 사실은 내가 직접 부모님한테 얘기해라. 내가 집주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내가 허락하니까 같이 살자고 말해. 순남은 등기 서류를 주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주원은 할머니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손자에게 고개 숙이는 법을 배우길 바라는 거였습니다. 주원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순남은 주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원아, 넌 착한 아이야. 내 부모는 잘못했지만 그래도 부모야. 내가 잘 보살펴줘. 주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어디 가시는데요? 순남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릉이야. 바다가 보고 싶구나.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좀 쉬고 싶어. 주원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순남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주원아. 넌 꼭 잘 살아야 한다. 며칠 후 순남은 세종의 땅 일부를 처분했습니다. 20평을 팔아 1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으로 순남은 강릉 바닷가에 작은 단층 집을 샀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마당이 있었고 바다가 보였습니다. 순남은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나랑 같이 강릉으로 가자. 이제 나도 평생 일했으니 좀 쉬고 싶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저도 같이 갈게요. 그해 여름 순남과 은지는 강릉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은 바다에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두 사람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순남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지야, 이 바람 좀 봐. 정말 시원하다. 은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정말 좋죠? 순남은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었습니다. 은지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순남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순남은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넌 내 인생의 마지막 은인이야.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저야말로 어르신 덕분에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요. 어르신은 제 가족이에요. 순남은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손이 비로소 따뜻하구나. 평생을 얼음물에 담그며 생선을 팔았던 순남의 손은 이제 따뜻했습니다. 은지는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바다가 유난히 잔잔하네요. 파도는 천천히 밀려왔고 순남의 지난 세월의 상처를 조금씩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순남은 이제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남은 삶을 채워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지와 함께, 바다와 함께, 평화롭게. 이것이 순남이 평생을 일하며 꿈꿔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피로 맺어진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고 믿어주고 함께 서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